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한번 좀 볼게요. 지금 보면은 8월부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8월, 9월, 10월,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된 시점을 저희가 표시해놨고요. 일단 매수 심리가 9주 만에 꺾인 것으로 나타난 상황인데 네. 이 정책에 따른 영향일지 그러면 어떤 영향을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저걸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0, 100, 200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200을 가면 정말 파는 사람 마음입니다. 뭐 파는 사람이 100억 불면 100억이 되는 거고 0으로 가면 이제 사는 사람 마음이다. 근데 100 위에서 아직까지 놀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집주인들의 우위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기울기는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렇게 매매 수급 지수가 떨어진 것을 집값 안정에 뭐 전초전 앞에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가? 그건 좀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게 지금 매매 수급 지수가 저렇게 조금씩 이제 우하향하는 것은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거고, 그럼 거래량이 왜 줄어들고 있는가? 앞서 말한 것처럼 서울 또 수도권 일부를 전체를 다 묶어놨잖아요. 예, 토호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놓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실탄도 있고 대출 규제 플러스 토호제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실거주 할 사람만 매매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수자를 찾는데 살 사람의 자격 요건이 굉장히 타이트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이 집주인에 대한 이제 뭐 강력한 권한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 또 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집값이 하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래량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집값이 하락했다. 뭐 상승률, 상승폭이 조금 꺾이는 건 맞지만 집값의 하락 조짐은 아직은 나와 있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온 상황에서 최후의 카드가 아마 뭐 세금 관련된 거, 보유세 카드가 아닐까라는 전망이 있는데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잠깐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정책들이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지금 당에서는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보유세를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것은 현실성 없는 그런 대책이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무런 부담이 안 되는데 오히려 정부가 세금을 오히려 깎아주고 있는데 재고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시장에 내놓겠습니까? 가만 놔둬도 집값은 오르는 판인데 말이죠.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을 내세웠을 때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었었는데 여당의 관계자 말들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보유세 카드를 꺼낼지 꺼낸다면 그 시점은 언제쯤일지 궁금합니다. 현재 집값을 이제 하락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난 2022년 때, 2023년 넘어올 때처럼 강력한 긴축입니다. 막 금리를 올리니까 집값이 급락하고 영끌족들의 물량이 나온. 근데 지금은 금리가 오르는 인상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방법은 대규모 공급. 네. 근데 현재로서 이 두 방법이 다 쓸 카드가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요. 마지막 방법이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 카드를 쓸 수밖에 없고 그럼 세금의 끝판왕은 뭐냐? 보유세인데 앞서도 보시지만 여당 내에서도 보유세 카드를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제 의견이 엇갈리는 대목인데 저는 보유세만 자꾸만 놓고 보면 안 된다고 보고요.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논의를 해야 정말로 제대로 된 집값 안정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건데 보유세를 높이는 것에 실패는 많이 했었죠. 뭐 두 차례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보유세 하다가 실패했죠. 그 앞선 노무현 정부 때 보유세 올리다가 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만 계속 올리게 되면 물량은 더 잠기죠. 그러니까 거래세를 어느 정도 풀어주면서 떠날 사람은 떠나라는 물량을 빼내오는 게 장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양도세와 이 거래세를 붙잡아 놓고 보유세와 올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탈출이 안 되죠. 근데 지금 집값이 오르는 것도 공급이 부족해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거를 두 개를 이제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저는 보유세는 높여야 되는 거고 뭐 양도세, 거래세 쪽은 낮추던가 한시적으로 낮추던가 아니면 여기에 현재 우리나라 세법에 있는 부동산 관련한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여기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라는 이런 테크닉 같은 것들을 좀 쓰면서 물량을 빼내야 그래도 좀 숨통이 돌아갈 수 있다. 올해도요, 네. 4만 가구 정도입니다. 서울의 공급이. 이것도 적다라고 했는데 내년은요, 정말 보릿고개거든요. 한 2만 8천 가구, 입주 물량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럼 지금 안 그래도 올해도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났는데 내년은 올해보다 공급이 입주 물량이 더 부족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둔다? 돈은 돈대로 지금 풀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라면 저는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라는 과거에 그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역사상 한 번도 실현해 보지 못했던 요 것들을 한번 이제 진지하게 논의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민 물가 소식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뭐 쌀, 사과, 고등어, 그러니까 먹거리 물가가 특히 많이 올랐고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 이게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다. 네. 물가가 상승한 그럼 요인은 뭘까 궁금하네요. 예, 한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10월이잖아요. 네. 10월에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먹거리 물가였던 것 같아요. 쌀이 지금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하. 쌀값이 거의 지금 21% 정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사과 가격도 이번에 많이 올랐었고 뭐 수산물, 축산물 가격도 있어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추석의 물가 상승이 첫 번째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건 이제 나중에 체계적으로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네네. 소비 쿠폰입니다. 소비 쿠폰. 예, 1차, 2차 전체 14조 정도, 13조가 풀리게 되죠. 이걸 11월 말에 다 써야 됩니다. 1차가 9조였고 2차에 풀린 게 4조였는데 역시 2차 풀렸던 것들도 이제 합쳐가지고 11월 말까지 써야 되니까 소비 쿠폰에 대한 14조가 풀렸고 이게 어찌됐건 단박에 써야 되는 몰핀 같은 거잖아요. 네네. 이제 거기에 대한 물가 상승 효과를 봤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환율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48원, 1,450원인데 앞단 10월에도 거의 1,430원, 40원대를 안 빠졌었거든요. 당연히 수입 물가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 일부 중소기업도 지금 하소연하는 게 역시 환율이 떨어지면서 수출 가격 경쟁 높아지는 거 아니야? 뭐 자동차 뭐 차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시겠지만 우리는 비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당연히 이 기업들에 있어서는 우리 원자재는 다 사들일 수밖에 없고 이건 비용 부담으로 환율 상승은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중소기업은 이 환율 상승에 대한 이 원화 약세의 부담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 물가를 올라간 점 이것도 이번 10월 물가가 2.4% 최근 1년 반 내 가장 높은 물가가 나온 그런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쌀쌀하고 금방 추워지거든요. 김장철 다가오는데 물가 안정 위해서 정부 어떤 관리책을 내놓을까 싶습니다. 일단 배추, 무죠. 네. 배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요하고 이대로 가다 만약에 다음에 또 한번 김장으로 또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한국은행 또 정부도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에 뭐 구윤철 부총리 비롯해 가지고 물가 이 관계장관 회의에서 김장철에 대한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해라라고 지시를 내렸었고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배추, 무 쪽에 있어서의 수급은 상당 부분 정부가 물량을 좀 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